대한민국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새롭게 터를 잡은 세종시. 허벌판에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생겨난 신도시는 모든 것이 새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스며 있습니다. 때론 굽이굽이 전설이 되기도 하면서 차곡차곡 마디게 쌓인 이야기 보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테마기행 길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 세종시 그 천년의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금강을 품은 도시 세종. 그 첫 시작은 바로 동락정입니다. 야, 이 소나무 참 멋들어지네요. 어? 야, 저 금강 좀 보세요, 저거. 야.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길 떠나는 배우 최주봉입니다. 예, 종합 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세종시는 뭐 신도시라고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예요. 이 동락정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려 말의 임난수 장군이라고 하니까 이곳이 역사와 전통과 아주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마기행 길 함께 가보시죠. 옛 연기군의 중심이자 세종시 도시 설계의 구심점 동락정. 그 앞을 유유히 흐르는 금강은 세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인 만큼 오늘 출발은 당연히 여기인데요. 세종시 한가운데를 가르는 금강을 따라 시원스레 이어진 자전거 길은 대청댐에서 금강 하구도까지 약 한 150km 종주 구간 중 일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 참 기분 좋은데요. 세종을 오신다면 이렇게 금강변도 한번 달려보시죠. 부드럽게 대지를 휘감으며 비단처럼 흘러서일까요? 비단금 금강은 숱한 삶과 이야기를 담고 큰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해로 이어지는 금강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던 배들. 이곳 부강면에 이르러 꽤 큰 나루 장터를 형성하며 짐을 풀었다는데요.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기 얼마나 폭우가 컸었으면은 1700년도하고 1900년도, 한 2000년도까지 한 300여 년 가까이를 부강 나루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통계를 보면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부강 장날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날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때 젓갈류가 이제 와가지고 거래가 돼가지고 청주라든가 예, 보온이라든가 상주까지, 심지어 상주까지 거의 갔던 거예요. 경북 상주? 예. 심지어 여기에 워낙 뭐 장사가 잘 되다 하니까 명태 가지고 부스깽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나무로 할 부지깽이를 갖다가 명태로 부지깽이 온다. 야, 그 당시 이렇게 부자들이 많고 상거래가 아주 활발했고 그런 곳이었군요. 강이 아닌 철도가 문물 이동을 맡으면서 나루는 이제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는 과거의 영화롭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는데요. 부강면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다 왔습니다. 딱 보니까. 예. 야, 아주 고택이 기품이 있게 보이네. 예. 혼판서 때. 판서면은 옛날에 장관 아닌가? 장관이죠. 그죠, 장관. 예. 계시니까
국가민속문화재 138호인 홍판소댁.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판가의 가옥으로 150년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고택이네. 이야, 집안에 우물도 있어요. 예, 우물 있죠. 이게 이제 거의 양반집에서는 우물 같은 것이 거의 다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밖에 있는데 이거는 안에 있어요. 쉽게 해서 실용성을 가미해서 한 거예요. 네. 바깥에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날르지 말고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물 푸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우물도 떨 수 있나요? 예, 먹는 물이에요. 이게 먹어요? 예. 도로래, 도로래. 도로를 이렇게 타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 물은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때까지 사시던 분이 먹던 물이에요. 물 마시네 그냥. 물만이야. 물 마세요. 조금 높은 디귿자 안채와 조금 낮은 디귿자 사랑채가 서로 마주하며 어깨를 감싸하는 집. 그래서 마당은 아늑하니 참 따뜻합니다. 이마를 맞댄 처마가 정겹고 단아한 문살에 끌려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 싶은 집입니다. 오호, 안주인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주인도 아무도 안 계신 집에 온 줄 알고 내가 실례가 아닌가 했더니 안주인께서 계시는군요. 네. 아,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오. 오. 예. 이게 뭐죠? 어린애들 뭐 장난감 같기도 하고 뭐야?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이. 아, 누구 오셨나요? 누구세요? 최서방이요? 뭐라고 그러나? 그러시구나. 예, 들으시죠.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야. 찾아오는 길손을 반갑게 맞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는 안주인. 사람의 심성은 집을 담나 봅니다. 아이고 예. 이 차를 만들으시는 안주인 모습에서부터 참 따뜻하고 정이 가네요. 그러면서 이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 청스럽고. 그리고 고택 자랑 좀 해주세요 한번. 난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런 집. 응? 자랑이 많을 게 너무 많지. 응?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네. 우리 연령대가 이제 한옥에 대한 저기 가시죠. 발언한 행수가 있잖아요. 그럼. 불도 떼고 불 떼는 문화 접하기 어렵잖아. 불도 뗄 수 있고 또 저렇게 물도 기를 수 있고 또 여름에 이게 이 고저가 있어요. 집이 안채, 사랑채가 고저가 있어서 바람 이렇게 통하는 길이 제대로 돼 있어서 여름에 여기 와서 누워 있으면 시원해서 굉장히 좋아요. 선풍기 필요 없죠. 그렇죠.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네. 이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고택을 복원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안주인의 이런 고택 사랑 덕분인데요. 지금 이 고택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인들하고 음악회도 많이 하고 여기서? 네. 많이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강에 이제 3.1 만세 운동이 예. 100주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네. 부강에도 똑같이. 작년에? 3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만세 운동 재현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이거 의미가 있네요. 네네네. 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했고 이 집 구석구석마다 보니까 네. 기품이 있어요. 기품이 있고 두 번째 감동받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집을 갖고 오면서 살아왔던 분들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움이야. 그런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어. 네. 세 번째 감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안주인께서 끓여주신 이 따뜻한 차 한 잔에 여기 운치와 여유가 있어요. 이 차 한 잔에. 문화는 향유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지요.
시간을 넘나드는 공간 구택에서 다시 사람들이 소통을 이어갑니다. 여전히 홍판소댁이 건재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줄기 바람이 지나는 길. 부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의 자취를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집과 집 사이 터만 남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었었냐면 그 가네코 후미코의 고무부인 이와시타 게이자부로의 집이었었어요. 일본 집이었네. 네, 일본 집이었어. 여기서 1912년도에 왔다가 1919년 4월 12일 날 가셨으니까 7년 가까이를 부강에서 살았던 거죠. 둘이 찍는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는데 평범하게 찍긴 좀 그렇지 않나? 마지막. 평범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진이 말해줄 텐데. 일본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던 박열과 만나 옥중 결혼한 아내 가네코 후미코. 남편인 박열 못지않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항일 투쟁을 펼친 일본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가네코 후미코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예. 그 한 3분의 1 가까이가 부강에서 살았던 그 활동을 전부 적나라하게 다 적었어요. 파출소에서 그 조선인들을 이렇게 뭐 일본 헌병들이 때리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예, 부강의 역사 이런 거 세종시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가네코 후미코가 그 생생한 자서전을 썼던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야, 박열 의사가 끝까지 일본에 저항해야 했던 하나의 근간의 힘은 다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의 용기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독립운동가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컸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11월 달에 독립유공자 애국장으로 추서를 받았습니다. 받을만 하네요. 예. 받을만해. 何が私をこうさせたか。 일본인으로서의 조선 독립을 외쳤던 가네코 후미코. 천황 암살 모의로 체포된 후에 끝내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옥중에서 사망했는데요.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정신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화가 장욱진로라고 있네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장욱진로 도로까지 생겼어요. 장욱진로. 화가 장욱진 탑비도 있고 거기 아마 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세운 비. 자유롭고 단순하게 평생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던 화가 장옥진을 만납니다. 나무 위에 그려진 집.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그의 그림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요.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무와 새와 집, 그의 그림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그의 그림들이 시작된 곳 화가의 고향 세종시 연동면에 그 해답이 있을 듯합니다. 여기가 장욱진 화백님이 태어나신 생가랍니다. 와, 옛날 양반댁 대문 같지 않습니까? 아주 고택.
옛날에 대문을 열면 이런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손님이 왔다거나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이 소리가 누가 온 걸 알려주는 이 소리란 말이지. 예. 옛날엔 초인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은 아, 손님 오셨구나. 외부에서 누가 왔구나. 이걸 알려주는 소리란. 검은 귀야와 고든 기둥이 선 탄화한 고택. 이곳이 화가 장욱진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입니다. 고향 마을과 고향집이 그의 삶과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그 답을 줄 분들을 만나보죠. 아주 고택의 분위기가 쫙 나오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불 속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앉으시죠. 예, 예, 앉으세요. 장욱진 화백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렇죠. 서울 이주하기 전까지. 예. 네. 그 두 분께서는 장욱진 화백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지가 이제 제가 장남이고. 아, 장남이시고, 네, 그 큰 아예 딸. 큰 딸이고. 큰 따님이시고. 네. 여기 집 보니까 이게 옛날에 여기 장부잣집이었을 거예요. 이런 고택은 흔치 않거든요. 앞에 그 넓은 마당부터. 네. 이 집도 한 100년이 넘었겠죠. 넘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100세가 100주년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아, 100주년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한 120년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 아버님의 그 작품하고 이 생가하고의 그런 연관도 있죠.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그림에는 유난히 집이 많이 등장해요. 집이? 네. 근데 그리고 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당신도 항상 무슨 화백, 교수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화가 장욱진 이렇게 화가 장욱진. 네, 이렇게 그렇게 불러주세요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집 가짜를 좋아하고, 네, 집을 좋아하시는데 그림에도 유독 이제 집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모든 그 한옥의 근간은 여기 생가를 배경으로 해서. 네, 생가의 집 구조랄까 집이랄까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이 항상 그 속에 묻어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못 발견하더라도 저는 보면 하고 이게 생가의 거기 부분이군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게 좀 묻어 이게 있습니다. 생가하고의 그림하고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으셨겠군요. 그죠? 예. 화가 장욱진의 그림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고택은 바로 이 유년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장욱진은 고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6.25 비난 시절 아내는 처가인 부산에 남고 큰 두 자녀는 화가와 함께 생가 바로 뒤편 마을에 살았다는데요. 바로 저기 보이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옛날 어렸을 적에 여기가 동산이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 높은 동산. 애기 시절에 보면 여기가 동산이잖아요. 그때도 가지고 있는 아버님에 대한 추억도 많이 있죠? 가장 눈물 나는 기억은 저하고 오빠를 이렇게 양손에 손목을 잡고 철로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뭐 쉬지 않고 거의 매일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여기는 왜 자꾸 이렇게 오시느냐고 오빠가 물었나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저 기차를 타고 올지도 모른다고. 편지도 없고 그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나가서 그냥 기다리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냥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정말 안 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던 길이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완전히 이렇게 황토길이고 황토길. 네, 황토길이 그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림에 나오는 뭐 붉은 길 또는 전부 그게 다 여기서 연유한 게 여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님의 그 자화상이 있죠.
그 자화상도 배경이 여기가 됐겠네요. 물론이죠. 어려웠던 피난 시절 두 아이들과 생활했던 집 앞을 지나 언덕이 학교로 이어지는 붉은 황토길은 화가 장옥진을 대표하는 그림 자화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란 들판에 이제 빨간 길에 프로코트를 입고 그냥 그 6.25 사변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정장을 하고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죠. 너무 못 먹고 그냥 힘들 때 오히려 그냥 나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아주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해학적인 좀 그림이에요. 근데 화가가 그렸던 풍경과 그가 걸었을 그 길을 따라서 걸어봅니다. 이 길에서 만난 나무와 새와 자연이 화가의 섬세한 감성을 키웠겠지요. 젊은 시절 그림을 여기서 그리셨기 때문에 배경이 주로 이곳이 많았고 또 이 자연과 순수와 이런 게 아마 여기에서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린 작품마다마다 그 옛날 고향의 풍경이 녹아 있는데요. 서양 화가였지만 지극히 토속적인 소재를 담아낸 그의 독특한 화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단순화되고 기호화되는 화풍에 화가는 그의 내면을 표현해내는데요. 마치 떠날 곳을 알리듯 마지막 인사도 그림으로 건넸다고 합니다. 화가를 만나는 마지막 여정은 고향 선산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화가 장옥진의 마지막 안식처인 탑비는 그가 작고한 뒤 제자들이 모여 조성했다는데요.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화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아니, 이게 묘입니까? 찬소예요? 그 탑비하고 되는 이거죠. 조각가 최종태 선생님이시라고 아버지 수제자가 계신데 그분이 음각, 양각을 해서 조성을 하고 뒤에는 김형국 선생님께서 글을 쓰시고 저 안에 사실은 유골이 들어있어요. 유골함. 네. 그 유골함을 만드신 분은 윤광조 선생님,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모셨는데 탑비를 하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스님이셨어요. 스님은 아니지만 문 선생님이라고 동국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훌훌 뿌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장옥진 화백님 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생가도 새로 이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원. 예. 그리고 그 옆에 기념관을 또 이제 새로. 기념관. 예. 그래서 세종시로서는 아주 그 선친을 굉장히 그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여기 탑비도 써 있지만 정말 어울리지도 않게 나는 심플하다가 첫머리예요. 그 탑비에 쓰기엔 적당한 어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생 아주 그렇게 심플하게 사신 언행이 일치하시고 또 그림 자체도 그러시고 그런 정신적인 것이 이 아버지가 태어나신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익히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해요. 향후 조성될 장옥진 기념관이 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고 기리며 또 다른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 안 안긴 예술 세계를 기리는 방법일 테니까요. 순수하다는 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단순해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세종시의 숨은 맛집, 아는 사람만 안다는 바로 그 집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집이야? 청국장하고 곤드레밥이 유명한 집인 모양인데. 이야, 여기가 그렇게 반찬이 한 20가지 이상 나오는 집인데
아주 소문이 된대요. 예? 근데 밥맛도 좋고 반찬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여기가 그렇게 밥맛 좋기로 소문 나가지고 밥대가 돼가지고 일부러 왔어요. 네네. 밥 먹으러 왔는데 네네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어찌된 것이 식당 안에는 진장 준비 소리만 울리고 어찌나 조용한지 다들 말도 없이 밥만 드시는데 눈도 식탁에서 벗어나질 않으시네요. 그도 그럴 것이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야, 이건 된장찌개고요. 된장찌개. 네, 얘는 청국장입니다. 이야,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근데 겉을 보니까 19개, 거의 20개 다 되네, 이게. 이거 숭늉까지요, 그죠? 네네네. 이게 뭐예요, 이건 뭐야? 저희들 메인 메뉴 곤드레밥. 아, 이거 곤드레밥? 네네. 이야, 이거 참.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밥을 여기 대접에 다 덜으셔요. 이걸 일단 다 돌고. 네네. 이야, 이렇게 다 돌고. 네. 야, 이게 다 곤드레란 말이죠? 네네. 위에 있는 나물이 다 곤드레 나물이에요. 그 여기다 어떻게 먹어요? 이제 양념 간장에 이거? 네네. 비비셔서 이렇게 양념을 집어넣고. 네네. 양념도 맛이 아주 그냥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리고 이거 이제 비벼서 이제 이거 마른 김에 싸서 드셔도 되고 예. 뭐 그냥 먹어도 되고. 손님들은 이제 비빔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물을 다 넣어서 비벼 갖고도 드셔요. 예. 근데 이 반찬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반찬을 많으셨어? 글쎄. 이 손에 이게 남지 않은 장사인데 이렇게 반찬 많은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반찬 많이 만드시는 아니요, 그냥 뭐 제가 해주는 반찬 손님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저는 진짜 고맙고 예. 어려서부터 좀 젊어서부터 이 반찬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셨구나. 네네. 그까? 네. 그 마음이 정성이 된 걸까요? 이 많은 반찬이 맛도 다 참 좋습니다. 쑥갓 향은 참 향이 좋아. 그렇죠. 네. 요거는 마늘잎이랑 냉이. 냉이와 마늘필? 네, 마늘잎. 마늘잎. 네네. 제철 재료들로만 한 상 가득 차려낸 건강한 한 끼.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꼬막 같은 거야. 아니면 사시겠지만은. 네네네네. 여기서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에. 싸서 드시면 또 다른 맛이 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에 싸먹는 곤드레밥은 또 다른 새로운 맛이더라고요. 안 좋아. 네. 김과 곤드레와 부추와 간장과 네. 여기 호박과 네. 어우러지니까 이거 다 별미인데. 모든 음식에 네. 보니까요 네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어요. 사랑이 음식이나 사람이나 정성이 들어가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밥 같아. 그래서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사장님 얼굴이 네. 써 있어. 그래요? 사랑과 편함.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 집에는 그냥 무한 리필 달라면 달라는데 반찬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한리필? 네네. 야, 지금 이 시대에 네. 요즘 세상에 무한리필 욕 먹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어서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뭐 계란말이 같은 경우는 기본 뭐 오시면은 이거? 보통 뭐 두 번, 세 번은 거의 리필이 나가요. 사마다. 잘 먹은 사람은 몇 번씩 달라고 그래 지금. 네네네.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그냥 드려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어려워요?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일 되면 또 이 반찬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반찬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뭐 반찬을 할까 그게 고민이지 하는 거는 저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반찬을 매일매일 달라요?
이제 내일 이렇게 되면 내일은 또 몇 가지가 한 4-5가지가 바뀌어요. 그럼 매일매일 반찬은 새로운 반찬이 나온다 이거지? 네네네네. 먹던 반찬은 별로 많지는 않네? 그쵸. 뭐 김치라든가 계란말이, 생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반찬이고 예. 이제 뭐 여기서 내일은 뭐 다른 이제 뭐 파란 나물이 뭐 다른 걸로 또 이제 뭐 가고 뭐 숙주가 나온다든가 고사리 볶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요. 그럼 내일 아침 반찬 또 바뀌겠네? 당연히 바뀌죠. 난 또 와야 되겠네. 오세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노순남 사장. 정성이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게 드실 손님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손을 올리는데요. 다듬고 무치며 상을 차려내기까지 그녀의 손길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듯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차려낸 한 상.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먹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자꾸 손이 가는 건 어쩝니까? 엄마가 차려주신 든든한 집밥 한 끼 잘 먹는 느낌입니다. 다 맛있어요. 엄마가 줄 반찬 같은. 그래서 나 자꾸 먹는 거야 내가. 앞으로 꿈이 뭐예요? 사장님 꿈이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다는 꿈이. 그럼. 저는 저는 소박해요. 꼭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만 지내고 그냥 뭐 어쨌든 어차피 시작한 장사니까 그냥 손님들인데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돈이 많아갖고 뭘 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아직. 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고. 네네. 많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오늘 밥 먹고 네네. 내일 또 올게요. 오십시오. 다른 반찬을 맛보기 위해서. 네네네. 고맙습니다.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상에 시장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집니다. 배도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세종의 시간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네, 이곳은 세종시 연서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오면은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첫 입구에서부터 딱 예스러운데요. 예? 옛날에 풍금부터 이 등잔불부터 이야 소말 쓰던 거 이 화로 때 화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과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아주 이 세종에 참 잘 왔네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뭐 이런 아주 귀한 물건을 볼 수 있어서 하나하나 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적을군 이게 바지 개념이 시계 같은 거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지고 가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 보니까 이 지게들 보니까요. 왠지 이곳이 마음에 쏙 드는데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고 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세종시의 이제 시대별로 출토된 유물들을 조금씩 모아놓은 여기가 일전시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청동 거울, 옛날에 이제 거울이죠. 청동 거울 있고 여기는 이제 고려 시대에 그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제 수저가 이렇게 지금 수저하고 많이 틀리죠. 다르죠. 먹는 그 습성이 지금하고는 약간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퍼먹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앞으로 이렇게 퍼먹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수저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가지고 돼 있고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할 때 쓰던 것 같아요? 파가 찌는 건가?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그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상수리 나무예요.
무거운 걸 달아놓고. 예, 이제 안에다 음식 넣고 이제 쥐가 쏙 들어가면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걸로 잡으면 지혜롭네요. 예, 쥐가 이렇게 납작해서 지표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박물관 주변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좀 다른 도자기하고 좀 다르죠. 저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흔한 도자기지만 이 밑에 이렇게 문양이 아주 곱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든 것은 세종 시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글씨가 써 있죠. 예, 그러네. 그 가운데 이게 예빈이라는 글자예요. 궁궐 안에 예빈시라고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오늘날 문화체육부나 외무부 정도 되는 그런 외빈들 맞춰주는 그렇죠. 근데 안에다가 왜 도장을 찍었냐면은 여기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궁궐에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싣고 가는 사람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이 싣고 가면서 주막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주막집에서 돈 대신 이 도자기를 빼가거든요. 그럼 하나씩 그럼 빼가죠. 그러니까 궁궐에 납품할 건데 정작 궁궐에 가서는 현찮은 것만 납품이 되죠.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관료가 한 명 나와서 예빈시에 납품할 때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장 찍힌 것을 민간인이 사용하다 걸리면은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궁궐에 궁사명을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작은 도자기 파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이명수 관장은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으게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1990년도에 조치원 문화원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이제 문화원에서 향토 문화 그 선양 사업을 하다가 그 마을 조사를 다니면서 이런 유물들이 사라진다라는 걸 듣고 이제 한두 점 모으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500점 정도 모았다가 이게 이제 날로 지금은 6,700점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모으게 된 거죠. 전시된 대부분은 삶과 애환이 담긴 생활 유물인데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향토 박물관의 또 하나 이름 놀이연구소인데요. 아니 어른들이 모여 놀이를 연구하고 있다니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우리 전통 놀이를 발굴하고 또 보급하는 일을 한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놀이인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흑팀이고 선생님은 백팀이에요. 이게 하얀 말, 검은 말이 15개거든요. 얘를 이 안에 집어넣고 이 말은 이쪽 안에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은 것을 빨리 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2하고 3 나오면은 2하고 3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는데? 자, 우선 가위바위보로. 이건 먼저 가위바위보. 네, 이거 하나씩 던져가지고 높은 수가 먼저 시작하는 거. 쌍육놀이입니다. 쌍육놀이. 단순한 주사위 놀이를 넘어 생각하고 전술을 짜느라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왜 사라졌는지 아쉽네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놀이까지 빼앗은 이유, 놀이에 새겨진 우리의 정신 때문 아닐까요? 장군이다. 자, 장군이다. 오케이. 그래서 3이다. 제가 이겼어요. 이거 우승이구나.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애기들이 해도 그렇죠. 엄청 좋아하겠어요. 자, 이 놀이는 백제 때부터 놀았던 놀이예요. 백제. 예, 백제 시대에는 악삭이라고 불렀는데 고려 시대에 와서 쌍육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우암 송시열 선생은
시집가는 딸에게 제발 이 놀이는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 놀이에 빠지면은 며느리 역할을 못 하니까 이 놀이는 절대 하지 말라 하고 우리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이 놀았던 진짜 우리 놀이를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놀이 종류가 이게 몇 가지나인데 이거는 쌍욕하고 이거는 쌍욕이고요. 승경도, 접포, 악삭, 위기, 화가투, 장치기, 십회, 규문수지, 여행지도, 성불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놀이예요. 이런들이 건전한 놀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화시키면은 애기들한테 또 크게 또 가정에서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우리의 정신을 계승해가는 건데요. 골목에서 놀이가 사라진 요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전래놀이 한판 어떨까요? 세종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주산성인데요. 구름이 머무는 곳 운주산을 올라가 봅니다. 운주산성이라고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판이 있네. 이로 아마 산성 올라가는 것 같은데 되게 산성이라고 하면 되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손님을 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보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오늘 영광입니다. 저를 위해서 해설해 주실 분이지? 예. 길동무가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올라가서 말씀해 주세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별로.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뭐. 앞으로 힘들 것 같아. 걷는 길이 내내 산성 내부일 정도로 운주산성은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 산성인데요. 웅진시대 국방의 제1선이었고 백제 부흥군의 최후 항전지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힘들으시죠? 여기 정상 다 온 거예요? 예, 아니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여기가 동문지거든요. 동문지인데 이거 복원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그 군사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이게 문이거든요. 이 문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저 적군들이 저거 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근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이 저 밑에서 봤을 때 문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축적을 한 게 특징이에요. 그럼 적을 속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약에 문이 어디 있는지 알으면 그쪽으로 또 공격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축성해 놓은 거고요. 또 이제 올라오시다가 보셨겠지만은 여기 성은 굉장히 넓어요. 55,541제곱미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에 성 안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예, 굉장히 넓은데 여기는 이게 포곡식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산의 그 정상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성 길이도 한 3,098m,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넓은 쪽에 속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이 또 이 안으로 와서 이렇게 많이 여기서 버텨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축적이 잘 되어 있고 또 이 안에는 또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가지고 식수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요새지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운주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활용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년을 버티고 선 산성은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다시 쌓아 복원을 했는데요. 능선을 따라 이어진 이 산성은 적의 습격을 막아내 백성을 보호하던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지요. 그 천년의 세월을 이어 성벽은 그저 무심한 듯 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데는 좀 이렇게 완만한 경사지고 저쪽 동쪽, 북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벽이. 그 접경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최고다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기 그럼 백제? 예, 여기는 백제 땅이죠. 예. 그리고 위에 이제 올라가서 조망대는 신라 땅, 좀 신라. 예, 고구려 땅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신라와 고구려가 서로를 마주했던 그때 운주산성은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지요. 지금은 패전의 아픔을 위로하고 호국 영령을 위한 백제의 대제를 이곳 산성 꼭대기에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제 대제는요, 백제 유민들이 의자왕과 부여풍 유민들을 위해 제례를 지내던 곳으로 인근 비암사에서 열리는 불교 제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수산 자락에는 천년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운주산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암산인데요. 백제시대 건립된 걸로 추측을 할 뿐 사실 정확한 축조 연대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람배치의 정갈한 분위기가 편안하죠? 절이 아주 아담하고 포근해요. 여기 이제 포근해 보이죠? 근데 이 절 형상이 선인 무도형이라고 그래요. 선비가 춤을 추는 그런 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셨을 때 아마 포근해 보일 것 같아요. 포근해 아주 이렇게. 예. 요 앞에 이건 뭐 3층 석탑인데? 예. 근데 고려시대 양식이거든요. 고려시대 양식인데 세종시 유형문화재 3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탑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연꽃처럼 된 거. 그거 노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고 이상하게 그 비석이 3개가 얼크러설크러져 이렇게 있었어요. 저게. 근데 이재옥이라는 학생이 1960년대에 주지 스님을 설득하고 사대를 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글씨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탑본을 떠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한테 방학 과제로 이제 제출을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디에 있느냐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오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1500년 전에 그 백제가 멸망하고 그 부흥군들이 백제를 그리워하면서 한 50명 정도가 신합을 해서 이것을 만들고 제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국보 106호로 되고 나머지 2점은 또 보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절이 이거가 밝혀지는 바람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비암사라는 이름의 연원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원래 비암은 업적을 새기는 빗돌을 뜻하니 사찰의 이름에 그 뜻을 담아두었던 건 아닐까요? 천년 고찰답게 비암사에는 국보와 보물 문화재가 여럿 있는데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저 밖에서 설명드린 저기 국보 106호 계명전시 아미타불 3종 석상이 저기 있고요. 또 보물 이제 367호, 368호 반가사의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석점이 이렇게 얼크러설크러져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저게 굉장히 정교하죠. 예. 저 돌이 납석이래요. 납석. 예. 납석은 조금 물러서 조각이 잘 된대요. 굉장히 정교하고 이 테두리에는 이제 글씨 양옆에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글씨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는 명문 글씨가 있어가지고 국보 106호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야, 예. 국보 하나 우리가 못 뽑았네. 예. 나라 이런 아픔을 달래며 극락의 염원을 새긴 것일까요? 천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온 비암사의 이야기는 시간을 간직해온 오래된 사찰이 그 시대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초만 밑 풍경을 스쳐 말없이 흐르는 역사의 무게가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만난 세종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세종대왕
말씀대로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세종시가 어떤 역사를 또 만들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의 중심에서 강을 거슬러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숱한 기억의 흔적을 만납니다. 사라지지 않고 생동하는 시간과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전하기 위한 노력도 만났습니다. 세종 1000년, 아니 그 이전의 시간부터 쌓여온 세종시의 뿌리 깊은 역사는 다시 1000년을 이어갈 우리네 삶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Gotta get